배운 것도 없는 게 유산 받아서 뭐해? 돈 관리는 똑똑한 이 동서들이 할 거니까 넌 빠져. 3년간 매일 새벽 5시 아침상을 차리고 시아버지 병수발을 들었던 제게 남은 건 모욕적인 비수뿐이었어요. 그리고 딱 한 달 뒤 병실 침대에 누운 시어머니는 500만 원짜리 청구서를 내밀며 악을 썼습니다. 당장 결제하고 내 수발들 준비해. 저는 그 청구서를 시어머니 발밑에 툭 떨어뜨리며 미소 지었어요. 머리에 든 거 많은 두 동서들 부르세요. 저는 가방끈이 짧아서 계산할 줄 모르거든요. 그날 병실 문을 쾅 닫고 나선 후 무식하다며 벌어졌던 며느리의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대학병원 VIP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시어머니는 한껏 미간을 찌푸린 채 베개에 기대어 있었어요. 링거줄이 가느다란 팔뚝에 꽂혀 있었지만 눈빛은 환자라기보다 사냥감을 노리는 짐승에 가까웠죠. 침대 옆에는 둘째 동서와 셋째 동서가 팔짱을 끼고 서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손에 들고 온 과일 봉지를 침대 옆 협탁에 내려놓았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야 기어들어오다니. 내가 너 때문에 이 꼴이 됐는데 발걸음이 그렇게 안 떨어지더냐? 저는 봉지에서 사과 하나를 꺼내려다 손을 멈췄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어쨌다고요? 니년이 분가한답시고 빠져나가니까 내가 혼자 그 큰 살림을 떠안았잖아. 빨래, 청소에 시아버지 제사상까지 차리느라 허리가 두동강 나서 이렇게 쓰러진 거야. 둘째 동서가 옆에서 콧방귀를 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다 맞죠. 누가 봐도 형님이 어머니 등 떠밀어서 병들게 만든 거잖아요. 셋째 동서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맏며느리가 그러면 못 쓰는 거예요, 형님. 사람이 돌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두 동서를 한 번씩 쳐다보고 나서 다시 시어머니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단단한 무언가가 천천히 솟아오르더라고요. 3년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병수발 3년 동안 손가락 마디가 다 굳어가도록 일했는데 한 달 전 장례식 끝나자마자 저 사람들이 저한테 했던 짓이 떠올라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잔소리할 시간 없다. 여기 병원비 500만 원이야. 카드 1위 줘. 그리고 오늘 안에 짐 싸서 본가로 들어오거라. 4시 중 들어야 할 거 아니야? 저는 천천히 협탁 위에 손을 얹었어요. 못합니다, 어머니. 시어머니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병원비도 못 내드리고 본가에도 안 들어갑니다. 어머님 시중도 못 들어드려요. 둘째 동서가 침대 난간을 탁 쳤습니다. 형님, 지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어머님 앞에서 그게 할 소리예요? 저는 봉지를 들고 병실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악다구니가 쏟아졌지만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병실을 나와 긴 복도를 걷는데 한 달 전 장례식장 풍경이 머릿속에 그대로 떠오르더라고요. 시아버지 영정 앞에서 제가 무릎 꿇고 앉아있을 때 시어머니가 둘째 동서와 셋째 동서를 양쪽에 끼고 앉아 종이 한 장을 펼쳐 보였죠. 보험금에 예금에 적금까지 세 사람 이름으로 쪼개진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날 그러더라고요. 배운 것도 없는 고졸 며느리한테 물려줘봤자 관리도 못할 게 뻔하지. 내 재산은 똑똑한 둘째랑 셋째한테 전부 물려줄 거다. 둘째 동서가 그 옆에서 키득거렸고 셋째 동서는 손톱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저는 검은 상복자락을 움켜쥔 채 입술을 깨물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1시간을 달려 비좁은 월세방으로 돌아왔어요. 3평짜리 방에 살림을 우겨 넣은 그 집이 그날따라 더 좁아 보이더라고요. 신발을 벗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녹음 버튼부터 눌렀습니다. 너 지금 당장 안 들어오면 내가 우리 큰아들 회사 인사과에 전화할 거다. 시험이 버려둔 폐륜하라고 소문 쫙 내가지고 앞길을 막아버릴 거야. 어머님, 지금 하시는 말씀 다 녹음하고 있어요. 뭐? 너 이게 어디서 감히?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어요. 손이 가늘게 떨렸지만 마음만은 차분해지더라고요. 밤 10시가 넘어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넥타이를 풀며 멋쩍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병문안은 다녀왔어? 다녀왔어.
그리고 결심한 게 있어서 당신한테 말하려고 기다렸어. 남편의 의자를 끌어안았어요. 오늘부로 시댁이랑 끝낼 거야. 어머님이 병원비 내라, 시중 들어라, 별소리를 다 하시는데 더 이상 못 들어줘. 여보, 그래도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끊어? 한 달 전에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 3년 동안 시아버지 병수발에 시어머니 아침상까지 차려냈는데 고졸이라고 비웃으면서 유산 한 푼 안 줬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시중을 또 들라고? 나도 사람이야.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시어머니의 협박 목소리가 좁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움찔하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알람보다 먼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둘째 동서의 문자였어요. 형님 때문에 어머님 쓰러지신 거 아시죠? 맏며느리면 맏며느리답게 와서 시중 드는 게 도리지요. 사람이 그러면 못 써요. 저는 화면을 캡처하고 두 동서의 번호를 차례로 차단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누를 때마다 가슴이 후련해지더라고요. 하지만 갑자기 늘어난 집세에 당장 생계가 막막했어요. 저는 그날로 동네 골목 안쪽에 있는 백반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님은 50대 후반의 푸근한 인상을 가진 분이셨는데 제 손을 한번 잡아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손에 굳은 살이 박혔네? 일해본 사람 같으니까 내일부터 나와요. 다음날 새벽부터 저는 양배추를 다듬고 콩나물을 씻고 산더미 같은 그릇을 닦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시어머니 시중을 들 때보다 100배 마음이 가벼웠어요. 점심시간이 한창 바쁠 때 카운터 옆 유선 전화가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사장님이 받으시더니 표정이 굳어 저를 부르셨죠. 야, 이년아, 너 일하는 식당 어딘지 내가 다 안다. 안 들어오면 그 식당 다 엎어버릴 줄 알아? 저는 수화기를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셨지만 저는 고개만 꾸벅였어요. 퇴근길 단골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최 소장님은 안경 너머로 저를 한참 보시다 입을 여셨어요. 시댁 쪽으로 가던 우편물이며 서류 다 정리해달라는 말씀이시죠? 네, 소장님. 등본도 보험도 적금도 제 이름으로 들어간 거 다 빼주세요. 그쪽이랑 깨끗이 끊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며칠 안에 정리해드릴게요. 며칠이 흘렀어요. 오후 2시 무렵 점심 손님이 빠지고 한숨 돌 일이었는데 식당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환저복 위에 외투를 걸친 시어머니가 셋째 동서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오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식당 한가운데서 발을 구르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떤 여잔 줄 아세요? 시엠이 병들게 해놓고 시중도 안 들은 독한 년이에요. 다들 이런 식당에서 밥 먹지 마세요. 손님들이 숟가락을 들다 말고 시선을 돌렸어요. 사장님이 카운터에서 나오시며 인상을 쓰셨습니다. 손님, 영업방해예요. 지금 안 나가시면 경찰 부릅니다. 어머, 사장님, 가족일에 사장님이 왜 끼어드세요? 우리는 이 여자랑 얘기하러 온 거예요. 저는 주방 한쪽에 놓인 굵은 소금자루로 다가갔어요. 바가지 한가득 퍼서 두 손으로 받쳐들고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셋째 동서, 잘 들으세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저는 바가지를 기울여 두 사람 발밑에 굵은 소금을 와르르 쏟았습니다. 하얀 알갱이가 식당 바닥에 쫙 퍼지더라고요. 손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두 번 다시 제가 일하는 곳에 발들이지 마세요. 다음에 또 오시면 정말 경찰 부릅니다. 시어머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셋째 동서가 시어머니 팔을 끌며 욕설을 내뱉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저는 빗자루를 들고 바닥에 소금을 쓸어 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백반집 사장님이 저녁밥을 챙겨주시며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 회사 동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두 동서가 회사 로비에 진을 치고 앉아 큰 소리로 며느리 험담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식은땀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통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릴 적부터 어머니 말이라면 죽는 신용도 하던 사람이었죠. 오늘 회사 로비에서 그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남편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식당 뒷정리를 하면서 휴대폰 메모장을 열었어요. 오늘 들어온 시어머니의 협박, 둘째 동서의 문자,
식당에서의 행패까지 시간 순서대로 기록했습니다. 손가락이 야무지게 자판을 두드렸어요. 다음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백반집 점심 장사가 한풀 꺾이고 사장님이 잠깐 앉아 쉬라고 손짓하시던 참이었어요. 앞치마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하더라고요. 화면에 남편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식당 뒷문 쪽으로 나가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 지금 회사 로비에 어머니랑 재수 씨도 와 있어. 사람들 다 보는 데서 큰 소리로 떠들고 있다고. 나 진짜 미치겠어. 알아. 어제부터 그러실 거라고 짐작했어. 여보, 일단 병원비만 결제해주면 안 될까? 며칠만 가서 어머니 시중 좀 들어주면 안 돼? 회사에서 내 입장이 너무 곤란해. 안 돼. 여보,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도와줘. 내가 부탁할게. 저는 뒷문 옆 시멘트 벽에 등을 기댔어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섞여 들리더라고요. 당신이 부탁할 일이 아니야. 어머님이 직접 사과하셔야 할 일이지. 그리고 그 사과를 받아도 나는 안 가. 여보,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리지도 않았어요. 어쩌면 어제 그 소금 한 바가지를 쏟던 그 순간부터 제 안에 무언가가 단단해진 모양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남편의 행동이 어딘가 어색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밤늦게 들어와서는 제 눈을 피하고 식탁에 마주 앉으면 수저질만 부산스럽게 했습니다. 지갑을 꺼내는 손길도 인색해졌어요.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커피 한 잔도 망설이는 사람으로 변했더라고요. 토요일 아침 남편이 회사에 잠깐 다녀온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진공 청소기를 돌리다가 서재 책상 위에 놓인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밀봉도 제대로 안 된 채 비스듬히 놓여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대출 약정서였어요. 제2금융권 이름이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고 금액 칸에는 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든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숫자가 눈앞에서 흐릿해졌다가 다시 또렷해졌다가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대출 약정서를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현관에 서서 약정서를 보더니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여보, 그게 500만 원, 이게 뭐냐고 묻고 있어. 남편이 식탁 앞으로 천천히 다가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어머니 병원비, 그리고 간병인 비용. 어쩔 수 없었어. 형제들끼리 분담을 해야 하는데 동생들이 한 푼도 안 내겠다고 버텨서. 그래서 나 몰래 빚을 냈어? 당신이 알면 반대할 게 뻔하니까. 일단 급한 불부터 끄려고 그랬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에 긁는 소리가 좁은 부엌을 갈랐어요. 나가. 여보, 무슨 소리야. 짐 싸서 나가. 오늘 밤 안에. 어머님 곁에 가고 싶으면 가. 그 사람들이랑 한 식구로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아. 여보, 한 번만 진정하고 얘기 좀 하자. 진정 못해. 더 이상 못한다고. 남편의 옷가지 몇 벌을 가방에 우겨넣고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식탁 의자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천장만 바라봤어요.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후련했어요. 다음날 아침 동네 슈퍼 사장님이 식당에 들러 김치를 사가시며 슬쩍 한마디 흘리셨습니다. 지역 맘카페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저를 두고 시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시어머니까지 버린 악독한 맏며느리라고 써놨다는 거였어요. 사진도 모자이크로 한 장 붙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점심 장사가 끝나자마자 휴대폰으로 그 글을 찾아 읽었어요. 내용 한 줄 한 줄에 둘째 동서와 셋째 동서의 말투가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캡처 버튼을 눌러 글 전체를 저장하고 댓글까지 빠짐없이 갈무리했어요. 그 자리에서 정 변호사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가깝게 지내던 선배였어요. 어쩐 일이야, 한참 만에. 선배, 도움이 좀 필요해서 명예훼손이랑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장 하나 만들어줄 수 있어? 무슨 일인데 그래? 차근차근 말해봐.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털어놓았어요. 시어머니의 협박 녹음, 둘째 동서의 문자, 식당 행패, 그리고 어제 발견한 대출 약정서까지요. 정 변호사 선배는 한참을 듣고 나서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료 다 가지고 사무실 와. 맘카페 게시글은 내가 IP 추적부터 들어갈게. 작성자 특정되면 바로 고소장 접수하자.
다음 주 둘째 동서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번호를 차단했는데도 다른 번호로 우회해서 걸어왔더라고요. 형님, 고소장 접수하셨다면서요? 당장 취하 안 하면 큰 아주버님이랑 강제로 이혼시킬 거예요. 어머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요. 이혼? 좋네. 환영해. 에? 이혼하고 싶으면 해. 나도 그쪽 식구들이랑 한 호적에 있는 거 지긋지긋하니까. 빨리 진행해. 저는 통화를 끊었어요. 이번에도 전부 녹음해 놨습니다. 정 변호사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대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증거가 된다고요. 며칠 뒤 일요일 저녁 남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누런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저는 문을 열어주고 식탁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남편이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이혼 서류야. 어머니가 가져가라고 하셨어. 그리고 위자료 청구도 같이 들어있어. 위자료? 누가 누구한테? 당신이 어머니 시중도 안 들고 가족을 버린 게 유책이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USB 하나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거 봐. USB 안에 어머님 협박 녹음, 둘째 동서 협박 녹음, 식당 행패 영상, 맘카페 허위 사실글 다 들어있어. 봉투 안에는 당신이 나몰래 받은 대출 약정서도 있고.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위자료 청구하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당신 유책 사유로 역으로 재산분할 청구할 거야. 어머님이랑 동서들 명예훼손권은 따로 가고. 여보, 잠깐만. 잠깐 없어. 가전 서류 들고 어머님한테 그대로 전해. 이대로 가면 그쪽이 더 손해라고. 남편이 봉투를 다시 챙겨 들고 나갔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었어요. 저는 문이 닫히고 나서 식탁 의자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백반집 주방에서 큰 솥에 물을 올리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명치깨가 욱신하고 비틀리더라고요. 숨이 꽉 막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저는 싱크대를 잡고 버티려다가 그대로 무릎이 꺾였습니다. 사장님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오셨어요. 정신이 흐릿한 와중에도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수액을 맞으면서 저는 천장의 형광등을 바라봤어요. 보호자 칸은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연락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지 않더라고요. 간호사가 다가와 보호자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환자분, 누구 부르실 분 없으세요? 없어요. 혼자 괜찮습니다. 간호사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수액줄을 한번 만져주고 갔어요.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단단한 무언가가 다시 한번 응어리지더라고요. 지지 않겠다고, 절대 지지 않겠다고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이틀 만에 퇴원했어요. 백반집 사장님이 죽 한 그릇을 챙겨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식탁 위에 쌓인 우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다급하게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저는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낯선 중년 남자가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가방이 들려 있더라고요. 얼굴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인터폰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사모님께 꼭 전해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잠시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저는 인터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남자의 표정이 진중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가 도어락의 잠금을 풀었습니다. 문을 열자 중년 남자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머리가 희끗하고 안경테가 단정한 분이셨어요. 손에 든 서류 가방이 묵직해 보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 변호사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회장님의 오랜 친구이자 개인 법률 대리인입니다. 시아버님 변호사님이요? 네.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길을 비켜드렸어요. 김 변호사는 좁은 거실로 들어와 서류 가방을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내드렸어요. 사모님, 회장님께서 떠나신 지 한 달 남짓 됐죠? 사실 이날만을 기다렸습니다. 회장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남기셨어요. 어떤 부탁이요?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누렇게 코팅된 서류철 하나와 손편지 봉투가 함께 나왔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철을 식탁 위에 살며시 밀어놓더라고요. 회장님께서 생전에 따로 작성해 두신 비밀 유언장입니다. 사모님과 저, 그리고 공증인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존재 자체를 모르도록 보관해 왔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 서류철을 바로 펼치지 못했어요. 김 변호사가 페이지를 넘겨주며 차근차근 짚어주셨습니다. 사모님 명의로 차명 보관해둔 부동산이 한 채 있습니다. 강북 지역 재개발 예정지 한복판에 있는 3층짜리 상가 건물이에요. 1층은 비어있고 2층과 3층은 임대 중입니다. 시아버님이요? 회장님은 사모님이 3년간 자신을 어떻게 돌봐드렸는지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본가 식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누구보다 잘 아셨고요. 사모님 몫을 미리 따로 빼두지 않으면 단 한 푼도 못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손편지 봉투를 들었어요. 시아버님의 익숙한 글씨체가 봉투 겉면에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가늘게 떨리더라고요. 편지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편지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어요. 3년 동안 손녀딸처럼 자기를 돌봐줘서 고맙다고요. 큰 며느리가 진짜 가족이었다고요. 그러니 이제 본가에서 벗어나 자기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편지 마지막 줄에 시아버님은 이렇게 쓰셨어요. 며느라,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시아버님 임종 직전 제 손을 꼭 붙들고 미안하다고 하셨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가 눈가를 훔쳤습니다. 변호사님, 서명할게요. 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저는 펜을 들고 서류 한 장 한 장에 또박또박 이름을 적었습니다. 손이 더는 떨리지 않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김 변호사와 함께 등기소를 찾았습니다. 명의 이전 절차를 밟는 동안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이 건물 위치가 강북 재개발 핵심 상권 안쪽이네요. 좋은 자리 받으셨습니다. 김 변호사가 옆에서 가만히 웃으셨어요. 시어머님께서 평소에 그렇게 노리시던 자리죠? 회장님이 일부러 그 자리를 골라두신 겁니다. 저는 살짝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시아버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나 깊이 생각하셨는지 그제야 와닿더라고요. 명의 이전이 끝나고 사흘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오후 늦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백반집 사장님이셨어요. 저기, 지금 가게 앞에 시어머니랑 동서가 또 와서 난리야. 그것보다 더 큰 일은 따로 있어. 우리 동네 부동산 사이에서 자기 이름이 돈다는데 자기가 시아버지한테 비밀로 받은 건물이 있다고 동서들이 한바탕 뒤집어졌대. 그 얘기가 벌써요? 셋째 동서가 부동산 한답시고 그 동네 등기부등본을 떼받는 모양이야. 알아도 단단히. 전화를 끊자마자 정 변호사 선배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선배는 얘기를 듣자마자 곧장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쪽에서 유류분 청구 들어올 거야. 미리 방어자료 다 챙겨놓자. 3년 동안 시아버님 간병일지 빠짐없이 다 적어뒀어. 의료 기록도 병원에서 다 떼올 수 있고. 잘했어. 김 변호사님이랑 협조해서 자료 세팅 들어갈게. 걱정 말고 자기 일에 집중해. 다음날 저는 새 상가 건물을 직접 보러 갔어요. 1층 점퍼 셔터를 올리고 들어가니 먼지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더라고요. 바닥은 낡았지만 천장은 높고 채광이 좋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안에서 서성였어요. 가슴 안쪽에서 단단했던 응어리가 천천히 풀어지면서 그 자리에 새로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백반집 주방에서 양배추를 다듬으며 떠올렸던 손맛, 시아버님께 끓여드렸던 깊은 된장국, 시어머님이 한 번도 칭찬한 적 없던 제 김치맛.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여기 반찬 가게 열어야겠다. 집으로 돌아와 노트를 펼치고 메뉴 목록을 적기 시작했어요. 멸치볶음, 진미채 무침, 우엉조림, 명란젓, 갓김치, 깻잎장아찌. 시아버님이 마지막까지 좋아하셨던 반찬들 위주로 한 줄 한 줄 채워나갔습니다. 며칠 뒤 저는 상가 인근 시장을 돌며 식재료 거래처를 알아봤어요. 멸치 도매상 사장님과 가격 협상을 마치고 막 시장 골목을 빠져나오던 참이었습니다. 정면에서 둘째 동서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걸어오더라고요.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 형님, 여기서 만나네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긴요. 시아버님 건물 형님이 차명으로 받았다면서요? 그게 말이 돼요? 그거 어머님 거예요. 우리 거라고요. 아버님이 직접 정해두신 일이야. 정식 유언장에 다 적혀 있고 명의 이전도 법대로 했어. 법대로 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당장 어머님께 돌려놔요. 아니면 형님 인생 진짜 끝장날 줄 알아요? 저는 한 발 비켜 지나가려 했어요. 둘째 동서가 갑자기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균형을 잃고 시장 매대에 부딪혔어요. 배추 더미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매대 주인이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무슨 짓이에요? 사람을 왜 밀고 그래요? 가족 일에 끼어들지 말아요. 그때 시장 안쪽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인 회장님이 사람들을 해치고 다가오시더라고요. 60대 후반의 다부진 체격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행패 부리는 거 못 봐. 손님한테 손찌검까지 하다니 이건 지나갔어. 자네 누구야? 상인 회장은 둘째 동서의 팔뚝을 단단히 붙들었어요. 주변 상인들도 우르르 모여들었습니다. 이 여자가 저분 어깨 밀치는 거 다 봤어요. 그것도 두 손으로 확. 우리도 봤어요. CCTV에도 다 찍혔을 거야. 둘째 동서가 팔을 빼려고 발버둥 쳤지만 상인 회장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상인 회장님이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 전화를 거셨어요. 잠시 후 경찰차가 시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둘째 동서는 결국 경찰관에게 끌려가며 저를 노려봤어요. 형님, 두고 봐요. 우리가 가만 안 있어요. 저는 옷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인 회장님이 다가와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괜찮은가? 다친 데는 없고?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에 들어올 새 식구라며 잘 부탁하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회장 사무실로 바로 와.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장 골목 끝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묘한 결의가 차오르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상가 건물 출입구랑 1층 점포 안쪽에 방범 카메라 추가로 설치해 주세요. 사각지대에 하나도 없게요. 알겠습니다. 보안업체 가장 좋은 곳으로 연결해 드릴게요. 그리고 점포 인테리어 업체도 추천 부탁드려요. 다음 주부터 철거 들어가려고요. 결정이 빠르시네요. 늦출 이유가 없어요. 시아버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잖아요. 전화를 끊고 집에 들어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가게 이름 후보를 적어 내려가다가 한 단어에 펜이 멈췄어요. 정성껏 차린 한 끼 정성찬. 저는 그 세 글자를 동그라미로 2번 둘렀습니다. 식탁 위에는 시아버님 편지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저는 편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고 봉투에 곱게 넣어 안방 서랍 깊숙이 보관했어요. 가슴 한쪽이 묵직했지만 발걸음은 가벼워졌습니다. 경찰서 소동이 있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부터 상가 1층 점포에 나가 인부들과 함께 철거 작업을 지켜봤어요. 낡은 합판벽이 뜯겨나가고 기름때 묻은 천장이 벗겨지고 곰팡이 핀 바닥재가 들려나갔습니다. 그 빈자리를 매끈한 타일과 깨끗한 벽지로 채워놓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치 제 인생이 한 겹 한 겹 새로 발리는 것 같더라고요. 인테리어가 마무리되던 날 김 변호사님이 잠깐 들르셨어요. 사모님, 회장님이 살아계셨다면 정말 흐뭇해하셨을 겁니다. 변호사님 도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회장님이 다 깔아주신 길이죠. 저는 안내자에 불과합니다. 오픈을 사흘 앞두고 동네 주민들 입맛부터 잡아보자는 생각에 무료 시식회를 열었어요. 가게 앞에 작은 천막을 치고 시식대를 차렸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더라고요. 멸치볶음, 우엉조림, 도라지 무침, 갓김치까지 종류별로 종이컵에 담아 나눠드렸어요. 부녀회 어르신들이 먼저 맛을 보시고 엄지를 척 들어 보이셨습니다. 아휴, 손맛이 보통이 아니야. 내 며느리한테도 좀 갖다 줘야겠네. 옆 동네 주부들도 맛을 보고는 곧장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어대셨어요. 저는 앞치맛자락을 매만지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시식대 앞에 천천히 다가왔어요.
허름한 회색 점퍼에 낡은 운동화를 신은 분이셨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했고 눈매가 매서웠어요. 노인이 도라지 무침을 한 입 천천히 씹더니 얼굴을 살짝 찌푸리시더라고요. 짠맛이 따로 놀아. 네? 소금간이랑 액젓간이 따로 놀고 있어. 도라지는 쓴맛 빼는 게 먼저인데 자네는 단맛으로 덮으려고 했지. 그러니까 끝맛이 떫게 남아.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오늘 새벽까지 도라지를 7번 헹구고 또 헹궜는데 노인의 한마디에 그 모든 과정이 한눈에 들통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르신, 그럼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액젓을 먼저 치고 1시간 재워. 그 다음에 소금 간을 봐. 단맛은 마지막에 살짝만. 노인은 그 한마디만 남기고 천천히 자리를 떴어요. 저는 노인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발걸음에 묵직한 무게가 실려 있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도라지 한 단을 사들고 주방에 섰습니다. 노인이 알려준 대로 액젓에 먼저 절이고 1시간을 기다린 뒤 소금간을 봤습니다. 끝맛이 거짓말처럼 정리되더라고요. 혀끝에서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 맛에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8시, 저는 새로 만든 도라지 무침을 작은 통에 담아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 그 시각 무렵에 노인이 가게 앞을 지난다는 걸 시식회 때 눈여겨봐 두었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어제 그 회색 점퍼가 골목 끝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종종 걸음으로 다가갔어요. 어르신, 잠깐만요. 또 왜? 어제 가르쳐 주신 대로 다시 만들어 봤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노인이 못 이기는 척 작은 통을 받아들었어요. 젓가락으로 한 가닥을 집어 입에 넣고 천천히 씹으셨어요. 한참 만에 노인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됐어. 정말요? 자네 혀 끝에 뭐가 있긴 있어. 다듬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노인은 그 말을 남기고 또 발길을 돌리셨어요. 저는 통을 안고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와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혀끝에 뭐가 있다는 한마디가 가슴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며칠 뒤 주방 설비 업체 직원이 가스레인지 점검을 나왔습니다. 가스호스를 만지던 직원이 갑자기 창밖을 보고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사장님, 저 어르신 혹시 이 동네 자주 보이세요? 네, 며칠 전부터 자주 뵀어요. 왜 그러세요? 저분이 황 셰프님이세요. 한식 명장 황태식 셰프님. 10년 전쯤 은퇴하시고 산기슭에 들어가서 텃밭 일구고 사신다고 들었는데 이 동네에 계실 줄은 몰랐네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황태식 셰프라면 저도 텔레비전에서 몇 번 뵌 적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만찬 요리도 맡으셨던 분이셨고 한식 세계화의 산 증인이라는 별명까지 붙어있던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 제 가게 앞을 지나가시며 도라지 무침에 한 말씀을 보태주신 거였어요. 저는 그날부터 황 셰프님 거처를 수소문했습니다. 시장 상윤 회장님께 부탁드리니 며칠 만에 산기슭 외딴집의 위치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는 다음날 새벽 텃밭 흙냄새가 나는 그 집 앞에 섰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황 셰프님이 호미를 들고 채소밭에서 잡초를 뽑고 계셨어요. 저는 인사도 드리기 전에 텃밭 한쪽으로 다가가 잡초부터 손으로 뽑기 시작했습니다. 황 셰프님이 잠시 멈칫하시더니 말없이 다시 호미질을 하셨어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텃밭에 무릎을 꿇고 풀을 뽑고 물을 길어다 부었어요. 점심도 걸음체였어요. 해가 기울 무렵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황 셰프님은 호미를 챙기시고 처마 안쪽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처마 끝에 서서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비 맞지 말고 가. 셰프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자네 미쳤나? 나는 제자 안 받아. 시아버님 3년 병수발 들면서 끓여드린 된장국이 마지막까지 잡수신 음식이었어요. 저는 음식이 사람을 살린다는 걸 그때 배웠습니다. 셰프님께 제대로 배워서 제가 차린 한 끼가 누군가의 마지막 한 끼라도 부끄럽지 않게 만들고 싶어요. 황 셰프님이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황 셰프님이 처마 안쪽에서 수건 하나를 던져주시더라고요. 들어와. 저는 흠뻑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황 셰프님이 부엌으로 저를 안내하시며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내일 새벽 4시에 와. 한 번이라도 늦으면 그 길로 끝이야.
다음날 새벽, 저는 3시 반에 황 셰프님 댁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황 셰프님은 저에게 비법을 하나하나 풀어주셨어요. 간장 하나 담그는데 콩과 메주의 비율을 어떻게 잡는지, 소금은 몇 년 묵은 것을 써야 하는지, 항아리는 어떤 흙으로 빚어야 향이 살아나는지요. 한식은 계량이야. 손맛이라는 말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지. 진짜는 정확한 비율이야. 네, 셰프님. 그리고 숙성. 시간이 빠진 음식은 깊이가 없어. 자네는 가게 운영하면서 시간 단축하려는 욕심이 들 거야. 그 욕심이 들 때마다 내 말을 떠올려. 저는 매일 새벽 그 부엌에 앉아 황 셰프님의 손동작 하나하나를 노트에 받아 적었어요. 양조간장과 진간장의 차이, 들기름과 참기름을 섞는 비율, 마늘을 다지는 두께까지 빼놓지 않고요. 대량 조리에서도 맛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시스템도 황 셰프님이 직접 짜주셨습니다. 2주가 지나자 황 셰프님이 직접 만든 비법 간장 한 통을 제 손에 들려주셨어요. 이거 한 숟갈이면 자네 가게 메뉴 전부 맛이 살아나. 아껴 써. 셰프님,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는 가게 잘 굴려서 갚아. 저는 그 간장통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뜨겁게 차올랐어요. 가게로 돌아온 저는 메뉴 라인업을 다시 한번 손봤습니다. 황 셰프님이 가르쳐 주신 비법 간장과 특제 양념장이 더해지자 같은 재료로 만든 반찬인데도 맛이 한층 깊어지더라고요. 20가지 메뉴가 모두 완성됐을 때 저는 가게 입구에 화려한 간판을 올리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간판 제작업체 사장님이 사다리 위에 올라가 마지막 나사를 조이고 내려오셨어요. 저는 길 건너편에 서서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밝은 노란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또박또박 쓰인 세 글자, 정성찬.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오픈 당일 새벽 5시, 저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 매대에 반찬을 하나하나 올렸어요. 황 셰프님께 새벽에 한 번 더 검수받고 온 시그니처 메뉴 2가지도 한정 수량으로 매대에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진열했습니다. 오전 9시 가게 문을 열었어요. 첫 손님은 시식회 때 엄지를 들어 보이셨던 부녀의 어르신이셨습니다. 어르신이 진열대를 둘러보시더니 한박 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드디어 열었구만. 우리 동네 명물 났네. 어르신은 반찬 7가지를 한꺼번에 사가시며 자기 며느리에게 보내준다고 하셨습니다. 그 뒤로 손님이 줄을 잇기 시작했어요. 정오 무렵에는 가게 앞에 줄이 골목 끝까지 늘어섰습니다. 오후 2시쯤 동네 맘카페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정성찬 시그니처 메뉴 사진과 함께 여기 진짜 황 셰프 손맛이 난다는 후기가 댓글 100개가 넘게 달리고 있었어요. 오후 3시가 되기 전에 그날 아침 새벽부터 준비한 모든 반찬이 매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텅 빈 매대 앞에 서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황 셰프님이셨어요. 전날 어땠어? 셰프님, 3시간 만에 다 팔렸어요. 그래, 이제 시작이다. 자만하지 말고 내일 새벽에도 똑같이 와. 네, 셰프님. 저는 가게 셔터를 내리고 빈 매대를 정성껏 닦았어요. 가슴 한쪽이 뭉클하게 차올랐습니다. 오픈 첫날의 매진 이후 정성찬 앞에는 매일 새벽부터 줄이 늘어섰어요. 가게 문을 여는 9시 전부터 사람들이 종이컵에 담긴 믹스커피를 손에 들고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첫 주가 지나자 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부녀의 어르신 추천을 받아 손맛 좋은 동네 아주머니 3분을 직원으로 모셨습니다. 새로 들어온 박 여사님이 앞치마를 두르며 활짝 웃으셨어요. 사장, 우리 동네에 이렇게 똑부러진 아가씨가 가게 차렸으니 내가 도와줘야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여사님, 저보다 연배가 한참 위신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사장이 사장이지. 가게 안에서는 호칭 똑바로 해야 돼. 저는 그 말씀에 한참을 웃었어요. 3분 다 아침 7시면 출근해서 반찬 손질을 도와주시고 손님이 몰리는 점심시간에는 매대 뒤에서 척척 손발을 맞춰주시더라고요. 가게 매출은 한 달 만에 처음 예상보다 3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3주째 되던 화요일 오후였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한 분이 명함을 내밀며 가게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지역 방송국 맛집 탐방 프로그램 PD인데요. 정성찬 얘기가 시청자 게시판에 너무 많이 올라와서 직접 와봤습니다. 저희 가게가요?
며느리가 직접 운영하는 반찬 가게라고 하시던데 사연도 같이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손맛만큼이나 사장님 이야기가 시청자들 마음을 울릴 것 같아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시아버님 병수발 3년, 시댁의 갑질, 분가, 그리고 황 셰프님과의 만남까지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할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PD님 눈빛이 간절하더라고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촬영은 그 다음 주 월요일 새벽부터 진행됐어요. PD님과 카메라 감독님, 작가님까지 세 분이 가게에 들어와 종일 따라다니셨어요. 저는 시그니처 메뉴인 명란 깻잎말이와 황태 보풀하기 무침을 만드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사장님, 이거 황 셰프님 비법 간장 들어가는 거예요? 네, 스승님께 배운 그대로 만들어요. 한 숟가락 차이로 맛이 갈리거든요.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겠다. 방송이 나간 건 그 주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직원들과 함께 사장 사무실에 모여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에 제 얼굴이 큼지막하게 잡히는데 저도 모르게 손에 땀이 났어요. 방송 마지막에는 시아버님 병수발 3년에 대한 짧은 인터뷰가 들어갔습니다. 시아버님이 마지막까지 잡수신 음식이 제가 끓여드린 된장국이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음식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걸요. 방송이 끝나고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가게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두 통은 칭찬 전화였어요. 세 통째부터는 주문 전화로 바뀌더라고요. 밤 11시까지 전화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직원분들 다 퇴근시키고 혼자 가게에 남아 주문장을 정리했어요. 다음날 새벽 5시 가게 셔터를 올리고 들어가니 컴퓨터 모니터에 온라인 주문이 끝없이 떠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들어온 택배 주문이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새 직원 2분을 더 모시고 포장 전담 인력까지 따로 뒀습니다. 방송 다음 주 수요일이었어요. 가게로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40대 후반 여성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머리는 짧게 잘랐고 손목에 단정한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사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미래백화점 식품관 바이어 최 팀장입니다. 백화점에서 직접 오셨어요? 정성찬 반찬을 직접 먹어보고 결정하려고 왔어요. 30분만 시간 내주시면 시식부터 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깍두기, 명란 깻잎말이, 황태 보풀하기 무침, 진미채 무침을 작은 접시에 담아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최 팀장님이 한 가지씩 천천히 맛을 보시더라고요. 세 번째 반찬을 입에 넣자마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장님, 저희 식품관 프리미엄 팝업 스토어 입점 제안하러 왔어요. 3개월 시범 운영하고 매출 좋으면 정식 입점으로 전환됩니다. 계약 조건은 동종업계 최고 수준으로 맞춰드리겠습니다. 정말요? 백화점 식품관 10년 일하면서 이 정도 깊이 있는 한식 반찬은 처음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최 팀장님이 사무실을 나서며 저에게 한마디 더 보태셨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곧 홈쇼핑 쪽에서도 연락갈 거예요. 업계가 좁아서 소문이 빠릅니다. 정말로 그 주 금요일에 메이저 홈쇼핑 채널 MD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정 간편식 브랜드를 새로 론칭하는데 정성찬을 메인으로 잡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저는 황 셰프님과 함께 홈쇼핑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셰프님이 직접 감수해 주시면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100점짜리 라인업이에요. 첫 방송 5만 세트 준비하고 시작하시죠. 5만 세트가 나가는 동안 맛이 흐트러지면 안 돼. 공장 라인 한 번이라도 점검 안 거치면 그 자리에서 계약 파기야. 네, 셰프님. 그대로 기준 맞추겠습니다. 저는 황 셰프님 옆에 앉아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든든했습니다. 스승님이 옆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어떤 협상도 무섭지 않더라고요. 첫 홈쇼핑 생방송은 보름 뒤로 잡혔습니다. 방송 당일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 사무실로 출근했어요. 스튜디오에 도착해 메이크업을 봤는데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시어머니 앞에서 눈치만 보던 며느리였는데 이제 전국 시청자들 앞에서 가게 사장으로 서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방송이 시작됐어요. 쇼호스트가 활짝 웃으며 저를 소개했고 저는 시그니처 반찬 5가지를 차례로 펼쳐 보였습니다. 화면 한쪽에는 주문 가능 수량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방송 시작 10분 만에 매진 임박 표시가 떴습니다.
20분이 지나자 추가 물량 투입 요청이 들어왔어요. 40분이 채 지나기 전에 준비된 5만 세트가 모두 완판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성찬 반찬 세트 전량 완판입니다. 방송 시간이 아직 1시간이나 남았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께 정성껏 만들어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한참을 벽에 기대서 있었어요. 황 셰프님이 옆에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자만하지 말고 더 잘해. 네, 셰프님. 같은 날 저녁이었어요. 허름한 옥탑방의 낡은 텔레비전 앞에 시어머니와 두 동서 그리고 남편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제가 활짝 웃으며 반찬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저 여자 좀 봐. 저게 어떻게 저렇게 됐어? 어머님, 저 가게 진짜 우리 거였어야 했는데. 다 어머님이 형님 데려와서 그래요. 처음부터 끊어냈어야지. 무슨 소리예요? 코인 알려준 게 누군데. 둘째 형님이 그 사기꾼 데리고 와서 연끌하라고 부추겼잖아요. 너희가 더 들이밀었잖아. 누가 누구한테 책임을 떠넘겨? 두 동서가 텔레비전 앞에서 머리채를 잡고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양팔에 둘을 끌어안고 말리려다 같이 바닥에 넘어졌어요. 한쪽 구석에서 남편이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궁금횡령으로 징계 해고를 당한 다음 날부터 남편은 말을 잃었습니다. 퇴직금은 사채 빚잔치로 단 한 푼도 손에 쥐지 못했어요. 옥탑방 창문 너머로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텔레비전 화면을 노려보며 한참을 거친 숨을 몰아쉬셨습니다. 천연, 저 톡한 년. 화면 속의 저는 환하게 웃으며 시청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방송 다음 날 저는 황 셰프님 댁을 다시 찾아갔어요. 산기슭의 낡은 부엌 천장에서 빗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고 가스레인지는 10년도 더 된 모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인테리어 업체에 전화를 걸어 황 셰프님 부엌을 최신식 한식 연구소로 리모델링 해드리는 공사를 의뢰했어요. 자네 뭐 하는 거야? 셰프님, 이건 제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셰프님이 평생 다듬어 오신 한식이 더 오래 살아남도록 다음 세대 후학들이 와서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황 셰프님이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다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셨어요. 자네 진짜 못 말리는 사람이야? 셰프님 닮아서 그래요. 어이구. 리모델링이 끝난 주 토요일, 저는 시장 상가 상윤 회장님과 부녀의 어르신들, 김 변호사님, 정 변호사 선배, 그리고 정성찬 직원 7분을 모두 모시고 큰 식당을 빌려 감사 파티를 열었습니다. 시장에서 처음 둘째 동서한테 밀쳤을 때 도와주신 매대 주인 어르신부터 새벽마다 식재료를 제일 먼저 챙겨주시던 멸치 도매상 사장님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모셨습니다. 우리 시장 자랑이 됐네, 자랑이. 우리 며느리 같은 사장 어디 가서 만나겠어. 오래오래 잘 됐으면 좋겠다. 저는 잔을 들고 한 분 한 분께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이 따뜻하게 차올랐습니다. 파티 자리 한쪽에 앉으신 정 변호사 선배가 살짝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잘 키웠어. 정말 잘 키웠어. 선배 덕분이야. 그런데 한 가지만 당부할게. 잘 나갈수록 뒤에서 흔들리는 일 많아져. 가게 보안이며 위생관리 평소 2배 이상으로 신경 써. 저는 잔을 든 손이 살짝 멈칫했어요. 선배의 말이 가슴 한구석에 묵직하게 내려앉더라고요. 알았어. 더 단단히 챙길게. 밤이 깊어 파티가 끝나고 저는 가게로 돌아와 셔터를 내렸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정성찬 간판이 노랗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 안쪽이 묵직했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감사 파티가 끝난 다음 날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다음 주 백화점 팝업 진열 도면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박 여사님이 사무실 문을 다급하게 두드리시더라고요. 사장, 큰일 났어. 위생국에서 사람들이 들이닥쳤어. 저는 도면을 그대로 두고 매장으로 뛰어내려갔어요. 파란 점퍼를 입은 단속반 직원 4명이 매대 앞에 서서 반찬통을 하나하나 들춰내고 있었습니다. 주방 안쪽에서는 다른 직원이 조리도구를 사진으로 찍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사장입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정성찬에 대해서 식약처 민원 게시판이랑 지역 커뮤니티에 신고가 폭주하고 있어서 나왔습니다. 반찬에서 녹슨 나사가 나왔다는 신고가
어제 오늘 40건이 넘게 들어왔어요. 40건이요? 사진까지 첨부된 게시글이 카페 메인에 도배가 됐습니다. 일단 매장 식자재랑 조리도구 전수검사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머리가 핑 도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일단 침착하자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 다 보여드릴게요. 사장, 우리 매장에서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잖아. 내가 아침마다 조리도구 다 끓는 물에 살균하는 거 봤잖아. 여사님, 일단 조사부터 받아요. 단속반이 한참 매장을 뒤지는 동안 사무실 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홈쇼핑 콜센터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사장님, 콜센터에 단체 식중독으로 입원했다는 항의 전화가 2시간째 끊이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경우 회사 방침상 일단 다음 주 방송 편성 취소부터 들어가야 합니다. 잠깐만요. 저희 쪽에서 자체 점검 들어갔으니까 결과부터 보시고. 죄송합니다. 절차상 어쩔 수 없습니다. 전화가 또 끊겼어요. 저는 수화기를 한참 들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가게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손에 정성찬 반찬통을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환불해달라는 항의 시위가 벌어진 거였어요. 사장 나와. 우리 애가 토하고 설사를 했어. 우리 친정엄마가 입원했어. 책임져. 저는 매장 문 앞으로 나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어요. 손님 여러분,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일단 환불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해드리겠습니다. 영수증 없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치조사 결과 나오는 대로 하나하나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손님들의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박 여사님과 다른 직원분들이 매대 앞에서 환불을 도와주시는 동안 저는 사무실로 들어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 자극적인 기사 제목이 떠 있었어요. 시부모 버리고 돈만 밝힌 악덕 반찬가게 사장, 위생점검에 무더기 적발. 저는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기사 본문에는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를 사진들이 잔뜩 박혀 있었어요. 방송 출연 당시 아버님 병수발 이야기를 했던 부분만 잘라 병수발 운운하던 며느리의 두 얼굴이라는 자극적인 캡션이 달려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댔습니다. 가슴이 묵직했지만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가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위생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작정하고 만들어낸 그림이었어요. 그날 저녁 박 여사님이 가게 셔터를 내리며 한숨을 푹 쉬셨습니다. 사장, 백화점에서도 입 좀 보려 한다고 연락 왔어. 마음 단단히 먹어. 여사님, 저 안 흔들려요. 이거 누가 꾸민 짓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매장 위생관리는 여사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식재료 검역 증명서 3년치 다 있어요.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누군가가 작정하고 매장 안에서 직접 이물질을 넣었다고밖에 설명이 안 돼요. 박 여사님이 잠시 입을 벌리시더라고요. 그 입이 다시 다물어지면서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사장, 지피는 데 있어? 있어요. 다만 증거가 필요해요. 며칠 밤을 새우며 매장 CCTV를 한 장면씩 돌려봤어요. 점심 손님이 몰리던 시간대 영상에 의심스러운 인물이 잡혔지만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누군지 특정이 안 됐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졸다가 깨다가를 반복했어요.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잠깐 바람을 쐬려고 가게 뒷문을 열고 골목으로 나갔어요. 가로등 불빛 너머 매장 맞은편 골목 안쪽에서 누군가 휴대폰을 들고 정성찬 간판을 찍고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어깨를 부딪히며 웃고 있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가게 안으로 다시 들어와 입구 쪽 CCTV 화면으로 그 골목 방향을 확대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두 여자의 옆얼굴이 잠깐 가로등 불빛에 노출됐어요. 둘째 동서와 셋째 동서였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짐작은 했지만 진짜로 두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니 손이 떨리더라고요. 저는 자리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머릿속을 정리해야 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흥신소 소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 출신으로 정 변호사 선배가 신뢰하는 분이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 소장님, 시댁 식구들 행적조사 부탁드려요.
특히 둘째랑 셋째 동서요. 최근 한 달 동안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다녔는지 다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런의 결과 가져다 드릴게요. 정확히 사흘 후 홍신소 소장님이 두툼한 봉투를 들고 사무실로 찾아오셨어요. 봉투 안에는 사진 수십 장과 문서 출력본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그림이 다 나왔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 책상 위에 펼쳤어요. 사진 한 장 한 장에 둘째 동서와 셋째 동서의 모습이 또렷이 박혀 있었습니다. 한 사진에서는 두 사람이 휴대폰 매장에서 대포폰 5대를 한꺼번에 개통하는 장면이 잡혀 있었어요. 다른 사진에서는 모자와 마스크로 변장한 두 사람이 정성찬 매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시간대별로 찍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대포폰으로 다중 계정 만들어서 맘카페의 허위 루머 글을 조직적으로 살포했습니다. 한 사람이 글 쓰면 다른 사람이 댓글 달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게시판 IP 추적까지 해보면 다 한 컴퓨터에서 나간 거 나옵니다. 식중독 신고 전화는요? 그게 더 가관입니다. 두 사람 지인들 명단을 따로 작성해서 사정 모르는 그 사람들한테 거짓말로 부탁한 정황이 있어요. 내영님이 시어머니 학대해서 가게 차렸는데 우리가 좀 혼내줘야겠으니까 식중독 신고 한 통씩만 해달라는 식으로요. 부탁받은 사람들 중 양심에 찔려서 못하겠다고 거절한 분이 우리 쪽에 제보까지 해주셨습니다. 시어머님은요? 시어머니가 배우예요. 두 동서 옥탑방에 자주 드나들면서 작전회의한 정황 사진까지 다 있어요. 저는 책상 위에 펼쳐진 사진들을 한 장씩 천천히 넘겨봤어요. 가슴 안쪽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분노가 차오르더라고요. 저는 USB를 책상 서랍에서 꺼내 흥신소 소장님이 가져다 주신 자료들을 모두 백업했습니다. 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잘 풀리실 거라 믿습니다. 흥신소 소장님이 사무실을 나가자마자 사무실 팩스 기계에서 종이 한 장이 출력되더라고요. 저는 팩스로 출력된 종이를 들어 천천히 읽었습니다. 위생국 공문이었어요. 정성찬에 대해 내일자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함께 도착한 다른 봉투에는 홈쇼핑 측에서 보낸 손해배상 청구 내용 증명이 들어있었어요.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이 붙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한번 짚어보는데 가슴이 살짝 답답해지더라고요. 저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사무실 안이 점점 어두워졌지만 저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어요. 정 변호사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선배, 다 나왔어. 시댁 식구들 자작극이야. 사진이랑 문서, 통화 기록까지 USB에다 백업했어. 진짜야? 내일 위생국 영업정지 처분 통보 들어왔어. 홈쇼핑 손해배상 내용 증명도 같이 도착했고. 그놈들 진짜. 선배, 내가 지금 뭘 해야 돼? 일단 가게 매장 안쪽 CCTV 영상 다시 봐. 주방 구석 카메라까지 빠짐없이 다. 둘째랑 셋째가 매장 들어왔다는 사진이 있으니까 매장 안에서 이물질 투입하는 장면 찾으면 그게 결정적인 증거야. 그것만 잡으면 영업정지 그 자리에서 뒤집을 수 있어. 알았어. 오늘 밤새서 볼게. 혼자 보지 말고 내가 지금 바로 사무실로 갈게. 저는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사무실 불을 켜고 모니터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어제 봤던 매장 CCTV 영상의 같은 시간대를 다시 펼쳐들었어요. 매장 안쪽 카메라 5대 중 평소 사각지대라고 생각했던 주방 구석 보조 카메라 영상도 함께 띄웠습니다. 화면 속에서 변장을 한 두 동서가 매대 앞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마우스를 잡은 손에 힘을 주고 영상을 1초 단위로 끊어가며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쯤 정 변호사 선배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선배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고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매장 CCTV 5대 영상을 화면에 펼쳐놓고 한 장면씩 천천히 돌리고 있었어요. 보조 카메라부터 보자. 매대에서 사각지대였잖아. 그래. 셋째 동서가 평소 매대 위치 안다고 들었어. 매장 한번 와봤거든. 시집 식구들이 매장에 와봤어? 오픈 시식회 때 잠깐 와서 둘러보고 갔어. 그때 매대 구조 다 봤겠지. 저는 보조 카메라 영상을 1배속에서 0.5배속으로 늦췄어요. 화면 왼쪽이 시간 표시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변장한 두 동서가 매대 앞으로 다가왔어요. 한 사람이 명란 깻잎말이통 앞에 서서 메뉴판을 골똘히 보는 척했고, 다른 사람은 그 뒤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새벽 1시쯤이었어요. 선배가 갑자기 화면을 가리키며 마우스를 빼앗았습니다. 잠깐, 여기. 다시 돌려봐. 저는 그 장면을 5초 전으로 돌렸어요. 화면 속에서 둘째 동서가 매대 옆 쟁반 코너에서 손에 뭔가를 쥔 채 명란 깻잎말이통 위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손가락이 펴지는 순간 손바닥에서 작은 금속 조각 두 개가 또르르 굴러 떨어지는 모습이 또렷이 잡혔어요. 0.5배속으로 늦추니 녹슨 나사가 떨어지는 궤적까지 한 점 한 점 다 보였습니다. 잡았다. 진짜 보이네. 한 번 더 돌려봐. 셋째 동서 손도 봐. 다시 돌려보니 셋째 동서는 옆에 서서 자기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봉지에서 뭔가를 찾는 척하며 둘째 동서의 동작을 시야에서 가려주고 있었어요. 완벽한 호흡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이 영상 원본부터 따로 백업해 놓고 같은 시간대 매대 정면 카메라랑 입구 카메라 영상도 다 묶어서 자료 만들자. 셋이 서로 보완해주는 그림이야. 알았어. 선배는 노트북에 영상 파일을 옮기며 잠시도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옆에서 시아버님 간병일지와 3년치 식재료 검역 증명서를 정리해 봉투에 담았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 선배가 한숨을 내쉬며 일어섰어요. 이제 자료 다 됐어. 아침 9시에 위생국 정문에서 만나자. 다음날 아침 8시 40분, 저는 위생국 청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 변호사 선배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USB와 서류 봉투를 가슴에 안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위생국 담당 사무관이 저희를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선배가 노트북을 펼치고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둘째 동서가 녹슨 나사를 떨어뜨리는 장면이 그대로 재생됐어요. 이게 본인 매장 CCTV 영상이라는 거죠? 네, 보조 카메라 원본 그대로입니다. 위변조 검증기관에 맡기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3년치 식재료 검역 증명서 원본입니다. 매월 위생관리 점검일지도 있고요. 한 달도 빠진 적 없습니다. 사무관이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며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한참 만에 그분이 펜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즉시 취소하겠습니다. 매장에는 죄송하게 됐어요. 같은 시각 동네 부녀회장님과 단골 손님 5분이 정 변호사 선배의 안내를 받아 인근 경찰서에 도착해 계셨어요. 부녀회장님이 진술서에 또박또박 글을 적으셨습니다. 그 두 사람 매장에 들어올 때부터 모자랑 마스크 쓰고 있어서 이상했어요. 다른 손님들은 다 가게 사장님이랑 인사하는데 그 사람들만 매대 앞에 한참 서 있다가 나갔어요. 저도 그날 그 자리에 있었어요. 두 사람이 명란 깻잎말이 통 앞에서 한참을 머물렀는데 손에 뭐가 있는지 자꾸 만지작거렸어요. 진열대 보는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진술서가 5장 모이자 선배는 곧장 저를 데리고 형사과로 향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와 두 동서를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사기 미수 혐의로 정식 형사고소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는 형사가 자료를 한참 보더니 짧게 휘파람을 부셨어요. 사장님, 이 정도 자료면 검찰 송치까지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오후 2시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가게 직원들을 모두 모았어요. 박 여사님과 다른 직원분들이 저를 둥글게 둘러싸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7시에 기자회견을 열려고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 개인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도 같이 진행할 겁니다. 사장, 진짜로 다 까는 거야? 네, 거짓말 한마디 안 보태고 있었던 그대로 다 보여드릴 거예요. 잘 생각했어. 우리 매장 사람들 다 떳떳하잖아. 저녁 6시 매장 앞 골목에 기자 15명이 모였어요. 방송 카메라 7대가 매장 정면을 향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가게 입구에 작은 기자회견대를 세우고 노트북을 연결한 대형 화면을 옆에 두었습니다. 7시 정각 저는 기자회견대 앞에 섰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시청자가 분 단위로 10,000명을 넘기더니 10분 만에 7만 명을 돌파했어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정성찬 사장입니다.
지난 며칠간 저희 매장이 위생사고로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그 이름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다만 오늘 그 사고의 진짜 원인을 여러분 앞에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화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보조 카메라 원본 영상이 대형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둘째 동서가 녹슨 나사를 떨어뜨리는 장면, 셋째 동서가 그 동작을 가려주는 장면이 차례로 흘러나왔어요. 기자들 사이에서 짧은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어서 시어머니의 협박 통화 녹음 파일도 재생했어요. 스피커에서 시어머니의 거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너 지금 당장 안 들어오면 우리 큰아들 회사 인사과에 전화 한 통 넣어서 며느리가 시어미 버린 폐륜하라고 소문 쫙 내가지고 앞길 막아버릴 거야. 라이브 채팅창이 분노의 댓글로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수가 12만 명을 넘었어요. 한 시청자가 반찬 단체 구매 캠페인을 제안하는 글을 올리자 그 댓글에 좋아요 10,000개가 10분 만에 달리더라고요. 저는 시댁의 갑질에 굴복하지 않고 정성찬을 지킬 겁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성찬은 다시 정상 영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끝나자 휴대폰이 한꺼번에 울리기 시작했어요. 백화점 채팅장님, 홈쇼핑 MD, 그리고 처음 보는 번호들에서 끝없이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다음날 새벽 경찰의 압수수색이 두 동서의 옥탑방에서 진행됐습니다. 대포폰 5대와 다중계정 접속 기록이 담긴 노트북이 그 자리에서 압수됐습니다. 오전 10시쯤 두 동서가 동시에 경찰서 조사실로 소환됐어요. 조사실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자리에 앉았습니다. 형사가 영상자료와 통화기록, 흥신소 소장님이 제출한 보강자료를 차례로 들이밀었어요. 둘째 동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님, 다 셋째가 시킨 거예요. 셋째가 어머님 모시고 와서 작전 짠 거예요. 저는 그냥 따라간 거고요. 옆방에서 그 말을 전해 들은 셋째 동서가 책상을 쾅 내리쳤어요. 무슨 소리야. 둘째가 코인 사기 알려준 그 사기꾼 데리고 와서 어머님 돈 다 날리고는 분풀이로 시작한 거잖아. 어머님이 형님 가게 무너뜨리자고 한 것도 둘째가 부추긴 거지. 두 사람을 한자리에 마주 앉히자 그 자리에서 머리채를 잡고 뒹굴기 시작했어요. 형사 2명이 끼어들어 두 사람을 떼어놨습니다. 난투구 끝에 둘 다 시어머니의 사주 사실을 자백 진술서에 적어버렸어요. 오후 3시 시어머니가 경찰서로 소환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셨어요. 나는 모르는 일이야. 며느리가 다 꾸민 짓이라고. 형사가 두 동서의 자백 진술서를 시어머니 앞에 펼쳐 보였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진술서 위에서 한 줄 한 줄 따라가다가 마지막 줄에서 멈췄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입에서 거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의자를 잡지 못한 채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119 불러요. 구급차가 도착해서 시어머니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어요. 저는 그 소식을 사무실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무거웠지만 일어서서 매장으로 내려갔어요. 박 여사님이 매대 앞에서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사장, 매출이 이전보다 3배가 뛰었어. 같은 날 저녁 백화점 최 팀장님이 직접 매장으로 찾아오셨어요. 손에 두툼한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사장님, 저희 백화점에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기존 입점 조건보다 2배 더 좋은 조건으로 정식 입점 계약 다시 체결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 펼쳐봤어요. 계약서에 적힌 조건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하고 사인해 드릴게요. 홈쇼핑 MD에게서도 같은 날 밤늦게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다음 달부터 정성찬 단독 라이브 방송으로 매주 한 번씩 편성 잡아드릴게요. 첫 회는 10만 세트로 준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황 셰프님과 의논해서 신메뉴까지 같이 올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사무실 창가에 서서 거리 풍경을 내려다봤어요. 정성찬 간판이 노란 불빛을 환하게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가게 앞 골목에는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가슴 안쪽에서 천천히 풀어지는 응어리를 느꼈습니다. 휴대폰이 짧게 울렸어요. 황 셰프님의 문자였습니다. 잘했어. 자만하지 말고
내일 새벽도 똑같이 와. 저는 휴대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짧게 답장을 적었습니다. 네, 셰프님. 새벽에 뵙겠습니다. 폭로 사건이 있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정 변호사 선배와 함께 법원 앞에 서 있었어요. 오늘이 시어머님과 두 동서, 그리고 남편에 대한 1심 판결 선고일이었습니다. 법정안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재판장이 두툼한 판결문을 펼치고 한 줄씩 또박또박 읽어내려갔습니다. 둘째 동서와 셋째 동서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어요. 배우로 인정된 시어머님은 무거운 벌금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받으셨습니다. 판결문 낭독이 끝나자 두 동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님은 멍한 표정으로 한참을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는 방청석에 조용히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뭔가 뭉클하게 차오르는 듯 하다가 곧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정 변호사 선배가 짧게 한 마디 보태셨어요. 형사 끝났으니까 민사도 정리하자. 손해배상 청구 판결 다음 주에 나와. 알았어. 선배 말대로 일주일 뒤 민사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님과 두 동서의 남은 통장이며 옥탑방 전세 보증금까지 모두 가압류됐어요. 이제 그 사람들 손에 남은 건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무렵 회사에서 쫓겨나 일용직을 떠돌던 남편이 매장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면도도 하지 않은 까칠한 얼굴에 옷차림은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남편을 안내했어요. 박 여사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셨지만 저는 괜찮다는 눈짓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사무실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어요.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일어나. 여보, 제발. 어머니가 너무 많이 늙으셨어. 빚도 다 정리되면 어머님 모시고 조용히 살자. 옛날처럼. 일어나라고 했어. 남편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저는 책상 위에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손가락 끝으로 살짝 밀었습니다. 이혼 서류야. 사인해. 여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정 변호사 선배가 들어왔어요. 선배는 손에 또 다른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선배가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 장 한 장 펼쳤어요. 선생님이 제1금융권에서 받은 대출 약정서 5건, 회사 공금 횡령 내역, 시어머니랑 동서들이 며느리한테 한 갑질을 옆에서 그대로 보고 동조한 통화 녹취록 12건, 모두 법원에 이미 제출된 자료입니다. 변호사님, 사인 안 하시면 어차피 재판에서 유책 사유로 다 인정됩니다. 그러면 친권이고 재산 분할이고 한 푼도 못 가져가시는 건 똑같습니다. 선택은 선생님이 하세요. 남편이 책상 위 서류를 한참 동안 내려다봤어요.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펜을 잡더라고요. 이혼 합의서, 친권 포기 각서, 재산 분할 포기 동의서에 차례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마다 남편의 어깨가 점점 더 깊게 무너져 내렸어요. 이혼이 성립된 날, 저는 법원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며 흐느꼈지만 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계단 끝에 서 있던 정 변호사 선배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잘 끝냈어. 고마워 선배. 그날 저녁 저는 황 셰프님 댁으로 향했어요. 새로 단장한 한식 연구소 부엌에서 황 셰프님이 새 메뉴를 시연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노트에 한 줄 한 줄 받아 적었어요. 자네 오늘 표정이 다르네? 셰프님, 오늘 다 끝냈어요. 그래, 이제 진짜 시작이다. 저는 그 말을 한참 동안 곱씹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정성차는 어느덧 전국에 50개의 가맹점을 거느린 고급 한식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자리 잡았어요. 저는 새로 지어진 본사 사옥의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저는 외근을 마치고 운전기사가 모는 차로 본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어요. 신호대기에 차가 멈췄을 때 차창 너머로 익숙한 옆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리어카를 끈 두 사람이 길가에 멈춰서서
손가락질을 하며 다투고 있었어요. 시어머님과 셋째 동서였습니다. 리어카 위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 상자와 캔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시어머님은 두꺼운 점퍼깃을 단단히 여민 채 셋째 동서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계셨고, 셋째 동서는 발을 동동 구르며 시어머님의 어깨를 밀치고 있었습니다. 다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가 그 코입만 안 했어도. 어머님이 부추기신 거잖아요. 어머님이 형님 가게만 안 건드렸어도 우리가 이 꼴은 안 났어요. 두 사람이 길 한복판에서 거친 입씨름을 하는 동안 지나가던 행인들이 곁눈질로 흘끗흘끗 쳐다봤습니다. 저는 차창을 잠시 내리고 그 모습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가슴 안쪽이 잠깐 묵직했지만 그뿐이었어요. 미움도 분노도 더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님이 백밀러로 저를 살짝 보셨어요. 대표님, 잠깐 차 세워드릴까요? 아니에요. 그냥 본사로 갑시다. 저는 차창을 천천히 올렸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어요. 시어머님과 셋째 동서의 모습이 백밀러 속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본사 사옥에 도착해 가장 꼭대기층 대표실로 올라갔어요. 창가에 서서 도심의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첫눈이 도시 곳곳에 내려앉으면서 거리의 불빛이 한층 더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박 여사님이 노크를 하고 들어오셨습니다. 손에 새 기획안 묶음을 들고 계셨어요. 대표님, 내년 봄에 출시할 신메뉴 라인업이에요. 황 셰프님이 어제 검수 맞춰주셨고요. 여사님, 차 한잔하고 가세요. 그럼 한 잔만 얻어 마실게요. 저는 책상 옆 작은 응접 의자에 박 여사님을 모시고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씩 따라 드렸어요. 박 여사님이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며 짧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대표님, 1년 전 이맘때 우리 매장에서 그 난리가 났을 때 생각하면 지금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어. 저도 그래요. 대표님은 이제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도 아니야. 진짜 자기 자신으로 서 있는 거지. 저는 잔을 든 채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박 여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시고 사무실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신메뉴 기획안을 펼쳤어요. 황 셰프님의 손글씨로 곳곳에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간장 비율, 숙성 기간, 가맹점 매뉴얼 표준화 방안까지 빼곡했어요. 저는 펜을 들고 첫 페이지에 서명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펜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창가로 갔습니다. 건너편 빌딩 외벽에 정성찬 새 광고판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저는 가슴 한쪽에 손을 얹었습니다. 3년 전 시아버님 손을 잡고 마지막 된장국을 떠먹여드리던 그 새벽이 떠올랐어요. 시아버님의 따뜻했던 손가락의 감촉, 마지막 숨결, 그리고 며느라라고 부르시던 그 목소리가 또렷이 살아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책상으로 돌아와 펜을 들고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새로운 기획안의 첫 줄에 또박또박 글자를 적어 내려갔어요. 3년 동안 묵묵히 시아버님 병수발을 들었지만 고졸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에서 밀려났던 한 며느리가 결국 자기 두 손으로 일어서 전국에 50개 가맹점을 거느린 한식 프랜차이즈 대표가 되기까지의 여정이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가장 깊다고 하죠. 하지만 주인공은 그 상처에 주저하지 않고 굵은 소금 한 바가지로 자기 자리를 지켜내고 비밀 유언장에 담긴 시아버지의 마지막 마음을 이정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황 셰프의 가르침, 백반집 사장님의 따뜻한 손길, 부녀의 어르신과 시장 상인들의 응원, 그리고 정 변호사와 김 변호사의 든든한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자기 자신으로 우뚝 선 주인공의 모습은 지금 이 순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도 작은 위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